오해란 작가님을 좀 소개해드리면, 오해란 작가님은 현재 생각연필 대표이시고 주니어 나비 독서 모임 코치로도 활동하셨고, 책을 읽고 나는 살았다, 이거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그 전에 책과 우리 아이 절친 맺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 편의 책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연하실 오해란 저자님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예. 네, 보이시나요? 예, 잘 나옵니다. 예. 네. 일단 먼저 토요일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책을 읽고, 아까 배경화면 바꾸시느라고 정병길 작가님 감사합니다. 결국 됐어요. 결국 바꾸셨어요. 네. 예. 네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책을 읽고 나는 살았다. 이 책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 18일에 나온 책이고요. 첫 번째 썼던 책은 책과 우리 아이 절친 맺기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작년 3월에 나온, 얘가 이제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저의 업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말 그대로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책을 읽고 나는 살았다라고 했는데, 책을 읽고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책 쓴 거에 대해서도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냥 각자의 인생 스토리가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5가지 챕터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책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 책을 쓰셨고, 아까 정종련 작가님은 벌써 올해만 벌써 아까 5권? 4권 이렇게 막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 10권이 나온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대단하시고 책을 다 읽고 계시는데 아마 책을 읽는 이유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너 취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고상한 척하고 대답할 수 있는 취미가 바로 독서였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미가 독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취미로 독서를 할 경우에는 뭐 그 책 읽는 것 자체가 즐겁기도 하고 또 책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 아닐까? 또는 뭐 요즘은 도서관도 워낙 잘 돼 있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을 갖는다는 게 너무 힘들 만큼 전 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취미가 독서야 이러면 자기가 책을 소장할 정도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그 시사상식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그건 말 그대로 달달달달 외워서 내가 조금 시사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약간 교양 있는 기본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서 거기에 보면 식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건 이런 단어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책을 통해서 외워가지고 교양을 쌓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독서를 한 목적이 내가 좀 그래도 나 좀 교양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진정한 책 읽기는 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는 독서는 생존을 위한 도구였었어요. 그래서 나의 독서는 생존 독서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랬냐면 저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참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론 주변에 뭐 훌륭하신 어른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누가 선배님들이 있거나 누가 이렇게 있어서 나를 잘 이끌어주면 좋았겠지만 그럴 만한 이렇게 뭐 인프라도 없었고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나 그러면서 찾았던 게 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만 했고 보고 자란 것이 너무 이렇게 좁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좁았고 내가 보는 세상이 좁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폭도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도 좀 잡아야 지푸라기라도 뭘 잡아야 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책 속에서 간접적인 경험을 얻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책을 읽었고 뭐 우리 왜 요즘 젊은이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시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다면 좀 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 역시나 그때는 비빌 언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비빌 언덕을 좀 만들어야 했는데 그 비빌 언덕이 되어준 게 저에게 있어서는 독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독서를 생존 독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왜 생존 독서를 할 만큼 그렇게 좀 간절한 상황이었었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남 4녀 중에 제가 장녀거든요. 저 막내가 딸의 아들이에요. 막내가 아들인데 저랑 12살 차이예요. 감이 딱 오시죠? 왜 우리 집에 식구가 많을까? 아이가 많을까? 네, 결론은 막내, 그러니까 아들을 원하는 이제 부모님의 뜻 때문에, 쫄쫄이 이렇게 계속 이제 형제 자매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장녀예요. 첫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언니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제 바로 밑에 동생 굉장히 왈가닥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아이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가 학교를 참 많이 가셨어요. 좋은 일로 간 게 아니라 근데 사고 쳐가지고 이제 오라고 하면 부모님 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제 동생 때문에 엄마 아빠는 학교를 너무 자주 가시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동생도 너무 밉고 막 이래서 스스로 굉장히 착한 아이가 돼야 되고 올바른 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제 가족이나 동생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억누르고 이러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인 줄 알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는 강원도 그 둔내에서 태어났는데 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위에 세 딸이 생겼을 때 저희 부모님이 맨주먹으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부모님도 뭐 학벌도 없으시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실함 하나만 믿고 서울살이를 시작했는데 뭐 방 하나에 줄줄줄줄 이렇게 다 모여 있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니 왜 가난한 동네에 가면 특징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줄 안 맨 개가 막 돌아다닌다. 어딜 가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뭐 성공한 사람이 없다. 주변 사람 뭐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지금은 뭐 이상한 뭐 서울의 제일 마지막에 개발된 지역이라고 하는 서울의 제일 끝에 있는 강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다 비슷비슷한 그 또래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
그런 어렸을 때는 그런 원망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스스로 그런 원망을 부모님 원망을 할 정도로 철이 없고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부모님이 성실하게 살아서 지금은 별로 걱정이 없지만 어린 마음에는 너무 가난한 우리 집에 대한 컴플렉스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학교 다니고 하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한 아이이고,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순한 아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있는데, 그게 불쑥불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로,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그 영어 말하기 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영어 학원 같은 건 제 시대 영어 학원도 별로 없었기도 했지만 영어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제 영어 과외였었거든요. 그때는 과외를 받는다거나 이런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영어 책이나 이런 동화책이나 이런 건 우리 집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도 좀 눈에 띄는 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억눌리고 얌전하게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는데 불쑥불쑥 나도 좀 눈에 띄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관심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면 저런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손을 들어서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하기 대회 때 저희가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본인이 원고를 써서 이제 외워가지고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원고를 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빨간색 리더스 영어 책 조그만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점에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 책을 샀어요, 한 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 보고서 좀 쉬운 단어들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제 기억에 이소무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영어 책이.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는 달달달달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영어 말하기 대회에 갔는데 아이들이 쭉 줄을 서서 하는데 앞에 영어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면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아이들이 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하는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기가 죽어서 그 말하기 대회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는데 제가 몇 마디 이렇게 몇 문장을 했는데 그 앞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잠깐만 이러더니 에레나 그거 네가 쓴 글 맞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순간 이제 앞이 깜깜해진 거죠. 저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책을 베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얘라고 대답할 만큼 이렇게 좀 강단이 있지도 않았고 용감하지도 않고 솔직하지도 않아서 네 이렇게 이렇게 주눅들게 말하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그렇구나 저는 계속해봐 이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넘겼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영어 선생님만 보면 그 전에는 그렇게 눈에 띄고 싶고 선생님한테 좀 칭찬받고 싶고 이렇게 좀 그러고 싶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눈에 띌까 봐 도망 다니기 바쁜 거죠. 수업 시간만 되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숙이고 막 복도에서 만날까 봐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는 되게 얌전한 아이인 줄 알고 본인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난 그렇게 얌전하고 그런 아이는 아니구나. 도대체 난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이렇게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이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집엔 우환도 많더라고요.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우환이 되게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중에 이제 저희 막내 여동생이 저랑 9살 차이인데 7살, 6살 때인 것 같아요. 6살 때부터 갑자기 원인 모를 심장병에 걸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는 근데 각 대학병원마다 다 갔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병이고 치료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각 병원마다 이제 치료 못하니까 어느 정도만 뭐 막 계속 오잖아요. 인턴들 오고 레지던트 오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 질문하고 막 이러다가 한 2주 지나면 이제 퇴원하라고 집에 가라고 하면서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주라고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집안 분위기가 말도 아니게 그렇게 됐고 또 그 즈음에 그 전에는 저희 아빠가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 제 책이지만 그래도 저도 또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읽다가 아빠와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서 또다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저희 친정 아빠 연세가 올해 81세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난하시고 뭐 중학교까지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다니다 말고 이러셨지 뭐 학벌이 그렇게 좋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서도 평생을 굉장히 성실하시고 아이들에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우리 집에 아이가 많은 건 아빠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가 많은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들에게 굉장히 다정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빠가 크게 사고가 나서 정말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미이라가 되신 거예요. 눈만 요만큼 내놓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몇 달을 누워 계실 정도로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어린 제 마음에는 그게 큰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엄마 아빠가 일하신 덕분에 뭐 학교 다니는 거는 걱정 없이 다니고 있었었는데 그때 뭐 등록금 못 내가지고 누런색 봉투에다가 그때 뭐 450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육성회비라고 하죠. 육성회비 내던 시절인데 그거 못 내서 불려가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성실하신 부모님 덕분에. 근데 이제 아빠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완전히 집이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열심히 하신 덕분에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푹 꼬꾸라지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한평생을 사는데 어린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시련이 주어지는 것일까? 그러면서 참 삶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인생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갖게 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자라게 됐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자존감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난 착한 아이가 돼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양보하고, 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래야지만 내가 괜찮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질까? 내가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다른 누구는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이 생길까?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그럼 도대체 난 누구야?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정말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생각했더니 그래, 책을 한번 읽어보자. 도대체 책 속에서 자기를 찾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책을 읽어보자 하면서 제일 먼저, 집어들었던 게 심리학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서적이나 철학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책을 집어든다고 심리학이나 철학서를 집어들었지만 사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쇼펜하우어 인생론이었어요. 쇼펜하우어의 그 책. 왜 쇼펜하우어를 좋아했냐면 염세주의자라서.
마치 그가 내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 사람에 관한 책이면은 막 끊임없이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서도 뭔가 내가 이걸 해야만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책을. 그러니까 글자만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런 어리석은 시간을 꽤 오래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도대체 그렇다면 내가 행동하는 거 이면에 있는 무의식 속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 무의식을 안다면 조금 더 나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때 또 좋아했던 게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요. 이렇게 두껍잖아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글자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기대했던 게, 내가 꿈에서 이런 꿈을 꾸면 너의 무의식에 이런 게 있는 거야라는 이런 해석. 그러니까 우리 왜 꿈 해몽이나 꿈풀이 하듯이 그런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근데 그런 답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너무 어려운 단어들만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건 저는 끊임없이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자꾸 처음에 심리학 읽고 철학 읽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무슨 대화법, 이런 것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드러나는 나라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용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설문지죠. 이런 거를 이제 막 만들었어요. 네가 볼 때 나는 성격이 어떤 것 같아? 뭐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단어가 어울려? 뭐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막 질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작성해서 메모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저하고 그들이 말하는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도대체 어떤 게 진정한 내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했던 게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요즘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MBTI였어요. 애니어그램도 있었지만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MBTI 작업을 하는 팀에 들어가서 MBTI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MBTI 같이 하는 팀들하고 자기의 검사했던 거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피드백하고 또 앞에서 지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타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너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룹 작업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했던 것이 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저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것만이 결정적인 작업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책을 계속 읽고 이렇게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MBTI 작업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야. 그래, 그리고 나는 그렇게, 착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은 아니야. 나도 이렇게 욕구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또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앞으로는 뭐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하고 싶어. 이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친구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우리 집안의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싹 가리는 거예요. 말 안 해요, 절대로. 이렇게 계속 가리는 게 많다 보니까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 친구한테 이 말을 여기까지 오픈을 했었나 안 했었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 스스로 불편했으니 상대방은 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읽고 이런 그룹 작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제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나는 이런 건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저 스스로를 직장 유목민이라고 불렀어요. 어디 한 군데 직장을 오래 다니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된 거야. 제가 안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성실하신데 부모님께 성실함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인데 꾸준히 직장을 가고 싶은데 제가 가는 직장이 툭 하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 다닌 직장이 없을 만큼 날마다 직장을 찾아다녀야 하는 직장 유목민이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와 맞지 않는 제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 30이 다 돼가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 내 인생을 내가 아닌 일에다가 쏟지 말자라는 생각에 저를 찾았고 찾은 저를 정의를 내려봤더니 저는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런 환경 때문에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끄적끄적 이렇게 낙서하고 글 쓰고 이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를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일이 뭐였냐 하면 바로 독서 지도사라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일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독서 지도사라는 거를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어. 그렇다면 아이들 가르치고 책과 관련된 일 중에서 독서 지도사라는 것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국문학 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무역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길이 있고 내가 이런 걸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서 지도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따고 이러면서 시작한 일이 독서 지도사예요. 그런데 그 일도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조그만 뭐 글사임당이라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독서 지도사로 일을 하는데 작은 회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즘 말하는 학습지처럼 아이들 몇 명 집 방문해서 책 읽게 하고 그 읽은 책으로 그러니까 독후감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건데 100% 선생님의 역량인 거예요. 회사에서 뭔가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매뉴얼이 없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한 다음에 찾은 직업인데 이 직업에서 내가 이 직업이 마지막 직업이 돼야지 또다시 내가 직장 유목민이 된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독서법, 독서 치료, 하여튼 독서라는 말과 관련된 책들을 엄청 많이 읽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막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제가 만든 이 아이들 지도하는 독서 지도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먹혔어요. 쉬운 말로 진짜 잘 먹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스비 또 아까워서 어떻게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정말 말 그대로 지하 3층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경제 생활이라는 거를.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책을 싸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수업이 별로 없으니까 중간중간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싸들고 저 건너편 아파트 옥상에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보면서 다시 메모하고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아이들을 여기에서 무엇을 끌어내서 이야기 나눌까, 이런 것들을 메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수업에 아이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성과가 나기 시작했는데, 저랑 수업한 친구들이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글을 쉽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책 읽기 너무 싫어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과로 학교에서 무슨 독서 대회, 글쓰기 대회 하면 상을 막 주르르 타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 이제 인기 강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저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때까지.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서, 내가 그렇게 자존감 낮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뭐든지 안 되고 오죽하면 어떤 회사에서 저를 직원으로 뽑으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사장님네 회사 문 닫을지도 몰라요,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이너스의 손이었던 제가, 이제부터는 나에게 맞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 성과가 굉장히 잘 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은 행복한 거구나. 인생은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죠. 와, 이제 드디어 내 시대가 온 거야 하면서 앞을 보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독서지도사로 아이들에게 날마다, 지금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랫동안 일을 했고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니 이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강사 양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매뉴얼을 배워서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셔서 이거를 다 본인의 직업으로 갖고 그다음에 좀 경제적인 수익도 얻고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생강연필 독서지도사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 과정을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어요. 제가 2019년 12월에 시작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강사 양성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10회째, 10회 선생님들 교육을 이제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책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책 읽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책 읽을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바쁘다는 이유로 왜냐면 이제는 제가 한 분야에서 책 읽고 아이들 가르치는 한 분야에서 2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베테랑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어느 순간 저는 도태될 거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책을 읽고 열심히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이들이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들 말고도 동화책을 엄청 열심히 읽거든요. 근데 제가 동화책을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독서지도사라는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이렇게 만나 뵙고 싶고 정말 그랬던 작가님이 고정호 작가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정호 작가님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고정호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희망을 나눠주고 정말 저 역시도 희망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잠깐 옆으로 했지만 그런 작가님을 또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곳에서 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통해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책 읽은 일이고, 만약에 제가 뭔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렇게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럴 때 책을 읽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모습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나는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러면서 조금 우울하고 조금 비관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책 읽기는 바로 나를 살리는 생존 독서로서 꼭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날마다 책을 읽고 다음에는 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책 읽기로 꿈을 꾸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짧지만 저의 책 읽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눠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